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 최고위원회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합당 추진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당의 중론이었어요. 저조차도 합당을 왜 지금 해야 되지? 합당은 언젠가는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를 막 맞춰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최고위나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수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서 이걸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조국 대표가 한몫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실무에서 작성한 것들이 어떤 경로로서 나왔고 거기에 있는 내용에 조국 대표가 발끈하면서 메시지를 막 내다가 마지막에 13일까지 최후 통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대한 명분을 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합당의 절차가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득이 되는 합당이다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 기분 나쁘니까 13일까지 합당 안 해주면 안 할 거야라는 뉘앙스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당에서 아니 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졸라대요? 우리가 무슨 빚졌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청진도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하여튼 추진 과정을 좀 보시죠 하고 당원한테 한번 물어보자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는 조금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좀 반대 의상을 밝히면서 무사히 돼서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짜려면 합당에 대한 큰 맥락은 가지고 가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차후에 합당이 필요한 경우는 추진하도록 하자라고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은 기운이 빠지겠죠. 의원들이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합당 추진이 명분은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의총에서 뭐 저는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만 해도 그래도 뭐 티격태격하다가 어떻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처음에는 뭐 그 합당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미략설 그러니까 최고위원과 어느 국무위원이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략설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정을 딱딱딱 잡아서 언제까지 끝나겠다 하는 그 서류가 문서가 공개가 됐고 거기다가 조국 대표가 나 13일까지 안 하면 나도 안 해버리겠어. 뭐 나도 자존심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았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전준철 특검 이것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뭐 완전히 그 쿠데타 하자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견뎌내기에는 그 정치력은 전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오늘 이제 최고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비상 최고회의 뭐 비공개로 한대잖아요. 네. 의총 끝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정리하는 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재차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다.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정 대표가 특검 추진 관행 고치겠다. 후보 검증과 점검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관행대로라면 특검 후보 추천할 때 율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당내 또 법사위 소속 의원들한테 추천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꼭 그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관행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는데 프로세스로 특검 추천이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일을 한다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원내로 넘어가고 원내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법사위가 법률적인 특검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모든 비난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는 최근에 합당과 겹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특보 임명도 조금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오해를 자초해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특검 추천은 원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가 추천을 해서 원내로 던져 넣으면 원내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 청와대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조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정신이 팔려서 전체적인 당무 장악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 쌍방울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쌍방울이라는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오염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특정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 진술들을 바꾸고 회유한 게 아니냐라는 오염된 사건으로 판단돼 있는 게 민주당의 중론인데 이거를 관련돼 있는 변호인을 특검 추천인으로 가면 이런 생각을 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 굳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오염된 쌍방울 사건에 관련된 변호인을 특검의 이 사람으로 추천하지? 이거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제발 당 일을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질책성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지금 대통령이 그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시장도 다니시면서 부동산하고 싸우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뒤에서 좀 백업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합당의 거의 뭐라죠 혼란 틈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모멸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이 특검 후보를 하나씩 추천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뽑으려고 보니까 쌍방울 이게 김성태 변호인?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잖아요. 쌍방울 사건 때문에. 근데 쌍방울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 야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조국당이 추천한 후보로 해야 되는데 조국당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렇게 서두르냐 합당을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쌍방울이 아닌 조국당 후보로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지금 대통령실에 그 참모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얼마나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을까 봐. 이게 뭐야 지금 날 갖고 장난하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특검을 그런 식으로 임명합니까? 그 지금 민중기 특검 그 수사한 거 다 기각되고 있잖아요. 망신을 정말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2차 특검을 임명하면서 아니 뭐 잘 모르는데 그냥 누가 추천하니까 그냥 올렸어. 이성윤이 추천하니까 올렸어. 란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알면서도 이걸 올렸다. 그러면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중간쯤에 어디 있을 거예요. 야, 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뭐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아니면은 뭐 야, 우리도 뭐 야, 우리가 당 행정부에 무슨 시녀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든가 미필적 고의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준철 변호사 사건은 제가 좀 그 내용을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도 못내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과를 대변인 통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직접적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 이성윤 최고가 책임져야 되는 게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당 대표로서 이렇게 직접적 대통령에게 사과 메시지를 낸 거는 오해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고의가 없었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전혀 없었단 말을 계속해서 사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시스템을 잘 못 챙긴 거 요거는 본인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도끼자루가 썩어요. 예? 신선 노름하면. 그래서 합당 노름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야욕을 위해서 당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비치면 본인도 스스로 손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국정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매진하면 거기에 백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오죽했으면
당정청 할 때 제발 좀 법안 좀 빨리 좀 해달라.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균형 감각이 조금은 이 행정부의 지원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김병기, 강선우, 김경 뭐 이런 분들의 공천 비리가 이거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일 뿐이야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전주철 변호사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 송금 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거 사과가 아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이제 최고위원을 격돌했던 그 사이에 남아있는 그 좀 앙금이 작용한 어떤 그런 발언들 같고 저는 이건태 의원의 발언은 제가 뭐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성윤 의원의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대한 사과 메시지는 조금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본인이 어떤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하고 같이 검찰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사단에서 예를 들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수사를 할 것 같다. 너무 단순 논리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쌍방울이라는 사건이 김성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에서의 말하자면 증언에 대한 번복, 그다음에 회유 이런 걸로 다 지금 오염이 돼서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상황에 관련된 변호사를 뭘로 특검을 추천하냐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특검할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이란 걸 안 했다는 것을 본인이 좀 메시지 확실하게 해야지 뭐 유감 정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그 인사는 할 수도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 논란에서 김어준, 유시민 이분이 참전함으로써 이게 더 불이 붙은 건데 거기에 조국 정청래가 한 묶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이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정말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가 보면 입장 바꿔놓고 누구라도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 근데 그런 인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김어준 씨가 얘기하고 나서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번엔 내란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엄을 반대한 거 맞냐? 이렇게 직접 물었거든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인신문에 앞서서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 지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하는 거를 솔직히 지금까지 중에서는 인터뷰할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위험은 판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기에 직위원 판사나 다른 데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했을까요? 이진관 판사였기 때문에 박성재 이 피고인의 그 태도가 고분고분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그 누구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은 이진관처럼
이라는 표를 좀 써붙여놓고 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박성재 피고인의 이런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투다 똑같아요. 기억이 혼미하다. 기억이 그때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우왕좌왕했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경황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어지러질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어요. 뭐 기억이 안 나고 뭐 정말 그 순간 뭐 땅으로 뭐 떠지는 듯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먹힙니다 이미.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개헌 반대한 거 맞냐라고 물어본 건 당신 반대 안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변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본인은 CCTV를 보니까 반대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자세하게 조사해서 얘기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못했다라는 것은 뉴욕 검찰본부장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지경 판사가 그래요. 그러면 법률적인 상황에 대한 반대였는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두 가지를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기 박성재 전 법무부장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덕수 전 총리 수준의 계엄에 내일 안에 말하자면 종사한 어떤 범죄 혐의로 중형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을 갑작스럽게 발표함으로써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저걸 보면 사실 이제 어떤 역사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져야 될 그 무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 과연 저도 뭐 신문사 편집부장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순간에 이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일면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저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들 중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군사정권에 서슬퍼럴 때 그때 무슨 중앙일보에 특종이 나가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졌던 거 아닙니까? 조각조각이 맞춰졌죠 사실. 네, 조각조각이 맞춰지고 이러면서 민주화의 어떤 물꼬를 텄던 그런 기억이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저 모습을 보면서 박성재 지금 저 장관은 제 대학 동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그 같은 학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검사로서 뭐 한평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역사의 순간에 본인의 선택의 잘못과 용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단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무게랄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본인이 해야 될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유역시처럼 유역감찰관처럼 그렇게 몸을 던질 순간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게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박성재 장관도 그랬고 그 무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추궁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 전 장관이 당시 경황이 없어서 비상계엄 요건을 조항별로 따져서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비상계엄 요건을 조항별로 못 따져서 얘기했다는 게 저는 이게 반대를 했다는 얘기에 설명 근거로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고.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발언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개헌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가 계엄 후속 조치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한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욕 그 감찰국장이 얘기한 거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강한 목소리로 같은 회의에 들어간 직원, 그것도 간부 직원이 이게 뭡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비상계엄 회의입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비상계엄에 동조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하는데 왜? 이거잖아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니 싫으면 나가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최소한 입증이 저는 됐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논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사람 공무원을 그것도 고위직으로 했을까? 아니 원래 이 고위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라고 그 고위공무원들을 앉혀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그래요. 혼미했대요. 기억이. 당황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회의는 왜 하고 지시는 왜 따라서 쪽지는 나눠주고 했죠? 전화는 하고. 전화는 하고 그때는 기억이 되살아나고 반대를 할 때는 기억을 잃어버리나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법정 특히 이중관 판사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역 감찰관이 저렇게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군인들 중에서도 그 방첩사의 그 법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관들 중에서도 이거 지금 국회 막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한 15분 정도 풀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막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날 제가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저도 네. 기억이 나는 게 저 발표를 보자마자 12월 3일 날 제가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했거든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그러더니 빨리 최고위원회 소집할 테니까 국회로 오세요. 이거 오늘 저녁에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저 달려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을 막아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전쟁이 벌어지든가 폭동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무슨 저런 불법적인 계엄이 벌어지든가 이럴 때 선택하라고 제대로 된 선택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평생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막아서지 않고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돼요. 다시는 다른 공무원들도 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이니까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치가 집행돼서 서울 구치소 들어간 이하상 변호사 감치 결정에 대해서 서울 고법에 항고했다가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냈는데 또 오늘 기각됐어요. 그 김용현 전 장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이 변호인단이 감치 집행에 대해서 법정에서 반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판장이 다른 재판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권우현 변호사는 지금 감치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 나타났으니까. 오늘 재판에도 안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도 안 피하는 나왔고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김용현 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개시 절차 들어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게 대한민국에 그 법질서가 있다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주장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의 부분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본 상식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왜 이래도 되는 거야? 변호사가 저렇게 막말하고 막 이상한 비논리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해도 제재할 수 없는 거야라는 의문이 가질 때
그거를 바로잡아 놓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감치 명령 자체도 내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분을 변호사로 두면 변호사 업계에서 목칠하는 거잖아요. 아, 변호사 수준들이 다 저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 변호사 업계도 그 사람을 둠으로써 좀 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결정이다. 저는 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괜히 뭐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이해상 변호사나 그런 분들 계속 둬봤자 변호사의 직업만 더 국민들한테 없이 여김을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이 법정 밖에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법정 안에서 한 것은 그건 변론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같은 변호사들끼리 법정 안에서 한 것까지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고. 그때 이제 그 재판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을 내렸는데도 법정의 어떤 엄정함이라든가 법정의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